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건우입니다. 11월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일부 코너 개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자, 10월의 마지막 날이던 어제 우리 시장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융단 폭격에 코스피는 2,300선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탈감에 상실감에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 텐데요. 간밤에 미국 시장은 또다시 올랐습니다. 이틀 연속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또 다른 행보를 보일까요? 오늘 좀 지켜보시고요. 코스피 코스닥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오늘도 좀 힘을 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편된 코너죠. 외신 보고 오겠습니다. 이하은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밤사이에 있었던 외신 브리핑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부터 정리하고 갈 텐데요. 마감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0.38% 오르면서 33,552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은 0.48% 강보합권을 머물면서 12,000선, S&P 500 지수는 0.65% 상승하면서 4,193선 지나갑니다. 네, 오늘 FOMC 대기 심리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또 월말 효과가 나타나면서 3대 지수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FOMC 결과는 내일 나오겠지만 시장은 이미 이 동결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날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됐기 때문에 살펴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2.6으로 나왔고요. 예상치였던 100보다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7월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시장 지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가 그리고 금 관련주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는 하락하면서 81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중국과 유럽의 경기 지표가 다소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원유 수요 자체가 둔화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원유 자체는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가 5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제조업의 경기가 위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금 가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1994달러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200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장 안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크로적 이슈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지금 금 가격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외신 기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BC부터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제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Bank of Japan increases flexibility on yield curve control, keeps rate unchanged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CNBC 기사고요. 먼저 첫 번째 보시면 Bank of Japan increases flexibility on yield curve control, 즉 YCC에 대해서 BOJ가 다소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keeps rate unchanged, 다만 수치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좀 덧붙였는데요. 어제 일본은행은 YCC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 완화다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10년물 국채 금리가 1%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일정 부분은 용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동안 일본은행은 변동폭이 넘으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면서 이를 억제해 오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지난 7월에 이미 비공식적으로 100bp를 허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를 공식화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장기 금리 상환을 1% 초과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월가에서는 사실상 이 YCC 정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이 발표 자체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게 되면서 어제 엔달러 환율은 150엔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표가 앞으로 국채 금리 그리고 지수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제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Dozens killed in Israeli airstrikes in North Gaza라는 기사입니다. Dozens killed,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Israeli airstrikes,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건데요. In North Gaza, 북가자에서라는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31일 이스라엘이 하마스 소탕을 위한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자지구 난민촌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날 가자지구 북부에 위치한 난민촌으로 공중에서 폭발물이 수천 킬로그램 가량 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 살펴봤을 때는 400명 가량의 사상자 그리고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네타냐후 총리가 인도주의적 휴전 자체가 패전이다라고 의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전쟁은 앞으로 장기화될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게 될지 그리고 반면 또 이란이 개입하게 된다면 유가의 흐름은 어떤 향방을 찾아가게 될지 이 점 또한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도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 제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Biden and Xi will meet in San Francisco next month라는 기사입니다. 바이든 and Xi,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will meet in San Francisco next month, 다음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다라는 뉴스인데요. 현재 시간 31일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1월에 건설적인 회담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 자리에서 미중 정상회담까지 함께 좀 개최를 하자라는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저성능 AI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중국은 이에 맞불 조치로 흑연 수출을 통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지금 꼬여있는 이 실타래 자체를 풀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비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강한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섹터가 어제 2%가량 상승하면서 많이 올랐고요. 그 뒤로 금융과 유틸리티 섹터가 뒤를 잇게 됐습니다. 특징주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함께 볼 텐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28%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최신 칩이죠. M3를 탑재한 노트북과 PC를 출시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디자인으로는 큰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자체 개발한 M3 칩을 넣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으로 3나노미터 공정 기술로 제작이 됐고요. 더 작아진 공간에 또 더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면서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나갔다고 합니다. 노트북과 PC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전체 매출에 있어서는 사실 10%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기사인 만큼 이 부분이 또 주가에도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 준비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0.93%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또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 통제에 나선 바도 있었는데요. 엔비디아는 특히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저성능 AI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라서도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올해 수주 받았던 물량은 이미 조치 이전에 공급을 좀 마쳤지만요.
내년 주문건 중 일부를 미리 발송하려고 추진 중이었으나 이 새 규제가 발효되게 되면서 이 계획을 모두 폐기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50억 달러 가량의 수출이 현재 무산이 된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엔비디아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시점으로 좀 보았을 때는 영업이익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엔비디아를 향한 시각을 어떻게 가지게 될지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함께 보시죠. 전일 대비해서는 0.24%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1 업데이트 버전을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미르보기 형태로 선보인 데 이어서 공식 출시를 하게 된 건데요. 새로운 버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챗봇인 코파일럿이 탑재됐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을 이용을 해서 질문에 답하고 또 이메일에 쓰고 또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해 주게 됩니다.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365 코파일럿도 함께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기사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있었던 미국 증시 이슈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금리차 확대, 엔저 심화에 결단을 내렸다. 양적 완화 출구 전략.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일본은행이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 상한폭을 1% 이상으로 유연하게 열어뒀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유는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리스크 때문인데요. 이 우에다 가즈오 일본 총재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강하게 억제할 경우 부작용이 오히려 클 수밖에 없다면서 조금 더 유연한 통화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은 고금리 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반면에 지금까지 일본은 나홀로 마이너스 금리를 중심으로 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다만 양국의 금리 격차가 확대가 되면서 엔저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여전히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엔저 현상, 엔화 가치 추락 현상의 변수가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네, 미국 연준의 연준 금리 인상 카드가 계속해서 부각될 경우에 엔저 역시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BOJ가 금리 조작으로 인해 장기 금리 상승을 무리하게 억제할 경우 추가 엔화 약세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BOJ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요약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YCC 수익률 곡선을 표하죠. 중앙은행이 장기금리에 일정한 목표치를 두고 이에 달성을 위해서 채권을 매도하는 정책을 표시하는데요. 일반적인 양적 완화보다는 적극적입니다. 10년물 금리 상한선까지 올라가서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엔화 약세, 물가 압력도 가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드리죠. 메모리 재고 5월 피크아웃.
업턴 겨냥 HBM 생산 2.5배 늘린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의 핵심 포인트는 DS 부문의 적자 부문 축소입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났죠. 사실상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으나 적자 폭이 좀 일부 개선됐다라는 부분에 의의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SK 하이닉스 측 같은 경우에는 D램 쪽에서 흑자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흑자 전환은커녕 적자 폭을 줄여가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다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메모리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메모리 저점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선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반기 들어 메모리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4분기에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3를 필두로 한 고성능 메모리 출하에 집중하면서 흑자 전환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9세대 초고용량 V낸드 플래시를 경쟁사 대비 낮은 원가에 판매하겠다라는 분석까지도 함께하고 있으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금 더 흑자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요약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3분기 반도체 적자 3.75조 그리고 손실폭을 줄였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 개선의 핵심은 DS 부분의 적자폭 축소인데요. 이 D램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시장 회복을 탄력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 투자에 53조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5세대 HBM 역시도 내년 상반기 양산을 더욱더 극대화하면서 앞으로 반도체 쪽에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업 생산 훈풍에도 중동 리스크가 변수. 네, 어제 들어 나타난 소식입니다. 산업 활동 동향 추이도 살펴보고요. 반도체 생산 증감률 그리고 소매 판매까지 살펴보시면 모두가 굉장히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5월 이후 넉 달 만에 생산, 투자, 소비 지표가 일제히 상승하는 즉 트리플 증가를 기록하면서 이 하반기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일제히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1일 어제였었죠. 이 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면서 10월 수출의 플러스 전환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확산과 미국발 긴축 장기화 조짐 역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 역시도 나오면서 하지만 반도체 생산이 2달 연속 2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이후 무려 14년 만입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반도체 적자폭이 축소된 데 이어서 SK 하이닉스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3분기에 낸드 플래시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반도체 쪽 D램이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기록이 나오면서 앞으로 반도체 쪽에서 좀 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좋은 실적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서 중동 전쟁 격화 시에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변수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불투명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네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약본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시죠. 네, 9월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증가, 반도체 생산 전월비 12% 증가하면서 다만 중동 위기에 유가가 150달러 선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부가 제시한 경제 성장률 역시 불투명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추적해 보기로 하면서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시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저희 소식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이어서 한번 오늘의 일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전문가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2차 전지 약세 내림세, 코스피 1.4%, 코스닥 2.78% 하락. 오늘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도대체 바닥이 어디일까요?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과연 이 시장의 바닥은 어디까지일까? 과연 시장이 반등하긴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 속에서 과연 바닥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과연 이 시장의 하락이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정확한 이 이슈를 우리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뉴스에서 보면은 지금 시장의 하락은 2차 전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어제장 아니죠. 이제 어제 우리나라 증시 말고 이제 그제 미국 증시를 본다라고 하면은 실제 우리나라의 하락을 유도했던 게 무엇 때문이냐? 자, 뉴스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테슬라가 무너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최근에 지속적인 전기차에 대한 안 좋은 부분, 수요 감소 뭐 이런 것들, 보조금 제한, 폐지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전기차에 대한 약세 이런 것들이 나와준과 동시에 테슬라가 무너지는데 그러면서 테슬라가 무너지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주들이 같이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견인했던 게 뭡니까?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나 에코프로라든지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아니면 LNF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증시를 사실상 견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무너진과 동시에 사실 어제 또 뉴스가 나온 게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신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다 조사해봤더니 10곳 중에 3곳만이 정말 제대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신사업 하고 있을 뿐 7곳 이상은 사업에 대한 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의 이 하락이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하락을 주도하면서 증시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러면서 원래는 또 뭐가 나와줘야 되느냐. 반도체주들이 보통은 받쳐줘야 돼요. 지금까지는 2차 전지주들에서 매도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이 매수세를 받쳐주면서 증시를 받쳐줬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의 하락과 함께 또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보시면 뭐라고 해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다음 뉴스 좀 볼게요. 온세미콘덕터라고 있습니다. 온세미콘덕터라고 해가지고 22% 이 반도체 기업이죠.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폭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1.3%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이 반도체 증시도 어떻게 되느냐 하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무너지면서 받쳐줘야 될 반도체 주들이 못 받쳐주다 보니까 증시를 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게 맞는 표현인가를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틀렸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도 이야기 나오는 게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2차 전지들이 하락했다. 테슬라 때문에 하락했다. 근데 여기도 나오는 게 이제 온세미콘덕터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닥 기준 고점 대비 3% 이상 하락했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2% 이상 하락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느냐? 자, 미국 지수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밤이 아니라 지난 밤이었죠. 미국 증시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테슬라라든지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이 나왔지만 다우 산업은요, 다우 지수는 어떻게 된다? 1.5%의 상승이 나오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6%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테슬라라든지 반도체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뭐가 있다? 억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테슬라가 빠지고 반도체 지수가 빠졌던 미국 증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반도체라든지 테슬라, 2차 전지 말고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를 하락을 유도하는 또 다른 모멘텀이 분명히 무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최근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중 무역 전쟁도 맞고요. 28 전쟁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다양한 중동 사태 리스크까지 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찍어 누르는 모멘텀 중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다? 3고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이 3고에 대한 부분, 고유가, 곧달러, 이제 고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연 이건 역시도 악재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한번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느냐.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갈게요.
차트를 보면은 국채 금리입니다. 사실 국채 금리가 굉장하게 5% 가까이 다가와주면서 며칠 전에는 증시 하락을 해줬어요. 그럼 이번에도 뭐했다? 5% 이상 돌파가 나온다든지 강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금리 때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는 빠지면 빠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금리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유가도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중동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유가 관련돼 있는 리스크, 유가 관련돼 있는 모멘텀 때문에 증시가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유가 관련 차트도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유가는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유가 관련해서도 지금 최근에 강한 상승 시세에 나타났던 이런 것들이 전혀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가 아니라 지금 그 다음 차트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달러죠. 달러.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빠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달러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달러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달러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달러는 뭐 빠졌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과거에 올랐던 구간대에서 횡보를 지속하고 더 강한 1,400원대를 돌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우리가 3고라고 표현했던 고달러,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전혀 우리나라 증시에 악재로 다가올 만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지수 하락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테슬라의 하락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증시의 악재로 여기고 있는 3고 강세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과연 왜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져야 되는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얘기하고 싶은 건 딱 이거 하나예요. 뭐다? 다음 뉴스를 보면 나와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 결국 터지는 비트폭탄이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시장이 무너지니까 뭐가 나온다?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반대 매매가 나올 때마다 뭐 한다? 지금 역대 최대, 사상 최대라는 이슈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반대 매매라는 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기관이 되었던지 외국인이 되었던지 이 특정 주가를 올리는 누군가는요. 이 개인들의 신용 물량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늘 신용잔고가 최고치 피크에 찍었을 때는요. 이 비투 물량, 이 개인들을 다 죽이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왜? 죽이고 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시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 비투 물량이 다 뭐가 되느냐? 이 다 저항대가 되는 거고요. 다 매물이 되는 거고요. 내가 100억을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거를 이 비투 물량까지 다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면요. 1,000억까지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신용 물량을 매일같이 털어줘야지만 주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더 가파른 상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 지금 시장의 하락은 사실 말도 안 되는 하락일 뿐더러 지금 뭐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용잔고가 2차 전지주들의 강한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비투가 생겨났죠. 과거에 약간 김치 프리미엄, 비트코인을 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비투를 이 개인들의 신용잔고를 감소시킬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FOMC를 앞두고서 이 리스크를 주기에는 겁을 주기에는 굉장히 충분하죠. 그래서 저는 딱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장의 하락은 이게 과한 하락이면서 개인들을 털고 가기 위함이다. 그럼 지금 시장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들을 털었을 때 보통 개인들이 터는 주체가 누군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이 개인들이 털리고 가는 종목들, 이런 빠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안정적인 종목을 찾아가지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FOMC 이후, 그다음에 내년, 아까 얘기했던 3고 이런 것들도 악재가 해소가 될 때가 있잖아요. 내년에 보통 이제 바로 다이렉트 해소는 우리가 예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점진적인 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만큼 이런 이 악재들의 해소와 함께 주가의 강한 상승, 증시의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노려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3고 리스크 때문에 국외에서도 계속해서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내 증시를 누르는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비투, 이 신용 물량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좀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찾아봐야 돼요. 누군지를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장의 하락을 유도하는 게 공매도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공매도를 통한 이 증시의 이 하락을 유도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공매도에다가 여기다가 신용들 아까 이제 반대 매매는요 한가 물량으로 매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 매매 물량까지 나와버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시장의 하락을 우리가 막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것을 주도하는 건 누구냐? 지금 이제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나오죠. 이 시장의 하락은 뭐 때문에 나온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과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 시장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의도적인 하락을 만드는 건 외국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과연 매수 관점을 봤을 때 무엇을 매수해야 되느냐? 이런 하락을 유도하는 외국인들이 분명하게 뭐 하는 게 있다? 매수하는 업종이 있을 거고 매수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늘 얘기했듯이 이 하락 속에서 외국인이 매집하는 매수하는 종목만큼은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앞으로의 이 시장을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업종 테마 대장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지금 외국인이 무엇을 매수하는지 봐야겠죠. 자 그래서 무엇을 매수하는지 봤더니 뉴스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뉴스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는 이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 사실 뭐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은 내년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년을 보고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내년을 보고서 뭘 매수한다? 외국인들의 가치주. 사실 가치주, 실적주라는 거는 뭐 똑같습니다. 가치라는 것 역시도 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를 뿐이지 미래 가치를 본다. 당연히 기업의 가치, 성장성을 본다는 거겠죠. 실적주는 뭐예요? 그 기업의 가치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는 시장에서 매수하는 건 뭐다?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의 가치가 있고 성장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업종으로서 주워 담는다. 특정 어떤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업종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적을 기대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은 무엇인가? 굉장히 좋은 업종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를 보면은 자, 반도체 뭐 한다고요? 반도체 출하가 이제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9월 달 들어서는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모든 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반도체 한파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반도체 실적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아까 방송 앞에서도 앵커님께서 얘기했듯이 뭐 지금 아직도 사실 적자를 탈출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적자폭이 굉장히 커졌던 기업이 적자폭을 축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 모든 기업들이 이 적자폭을 출시하는 만큼 내년으로 갈수록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상승,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도체에 대한 실적을 끌어올리는 게 뭐냐고 하면 바로 HBM이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낸드 시장 쪽에서는 지속적인 적자폭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HBM 관련되어 있는 이런 D램 쪽으로서의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적자폭을 축소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뭐한다? 굉장히 적자폭을 축소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런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속에서 보는 게 다음 뉴스 보면 나오죠. 실질적으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SK반도체라든지 이제 뭐 돌아온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사잖아요. 왜? 반도체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무엇을 사고 있느냐 봤을 때 다음 시장에서 기대되는 게 그 다음 뉴스 볼게요. 내년 메모리 가격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HBM에 관련돼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 이제 HBM 같은 경우는요.
챗 GPT라든지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지속적인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HBM 관련되어 있는 이 공장 증설 투자 이걸 내년에 2.5배 이상 계획하고 있어요.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HBM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안 팔리는 거다. 내가 마음대로 2.5배 생산을 늘렸을 때 안 팔리면 그냥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만큼 팔린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역시도 공급하는 회사, 이제 그걸 사들인 회사와의 이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뭐한다? 생산하겠다라고 밝혔던 거고요. 이제 SK하이닉스, 아까 얘기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한다? 낸드 시장 쪽으로서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HBM 관련되어 있는 시장으로서의 투자를 더 지속하고 생산 설비를 증설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만큼 HBM 관련되는 시장에 투자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뭐다? HBM 투자 쏠림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을 저가 매수로서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장은 이런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털고 가기 위한 외국인들의 의도적인 하락을 만들어냈을 때 이 하락 속에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을 사들이는 만큼 우리 역시도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내년 실적 증가 기대와 함께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적자폭을 줄이고 SK하이닉스는 D램 흑자 전환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반도체, 우리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반도체 쪽 어떤 종목을 좀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정말로 딱 괜찮은 종목 딱 한 종목만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이미 관련 수혜주로서도 부각이 됐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미 무엇을 한다?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이 삼성전자가 이런 수율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카드를 선택한 게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요. 그러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장비 수주 계약을 했던 만큼 이 삼성전자, 엔비디아와 함께 HBM 관련되는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엔비디아 관련되는 모멘텀도 생각하면 좋고, 자 마지막으로 차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상각 수렴을 기대한다고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사실 지금 쭉 밀렸어요. 하방 추세 저항 맞고 우리가 지켜줘야 될 자리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5,000원이라는 구간대를 안 깨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다시 전고점까지 하방 추세 돌파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지 한 종목 꼽아주셨는데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삼성전자와 장비 수주 계약을 맺은 그런 종목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해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주식이 떨어져도 올라가도 센티멘탈,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을 하죠. 오늘은 센티멘탈로 감성코퍼레이션 그리고 펀더멘탈로 대한항공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이요.
시장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안 좋죠. 근데 이제 두 종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지금 따로 가고 있다. 위쪽으로 오히려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성 코퍼레이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이렇게 파란 점선을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최근에 시장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하향으로 계속 내려갔고 이제 2300도 코스피는 깨고 내려갔죠. 그런데 이 감성 코퍼레이션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 회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한세실업도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튀었죠.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싸다 말씀드렸던 영업무역도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격이 지금 안 죽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류주가 지금 가치주의 영역에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과는 달리 조금 반대 방향으로 위쪽으로 오히려 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 성장성 좋고요. 앞으로 성장 스토리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캠핑계의 에르메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에르메스라고 헤르메스라고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에르메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캠핑계 에르메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좋은 브랜드가 스노우 피크라고 여러분들이 점차 이렇게 아시게 될 건데 FW 시즌 그러니까 fall 윈터죠. 가을 겨울에 지금 광고를 현빈으로 바꿨습니다. 유승범에서 현빈으로 바꾸면서 앞으로도 노출이 더 많이 될 건데 최근에 매출의 증가세가 상당히 급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3분기에도 전년 대비 한 60%대 이렇게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률 마진도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진출 스토리입니다. 중국에 지금 4분기에 거기 이제 파트너사를 유통 파트너사죠. 그걸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매장도 엄청나게 그 파트너사하고 해가지고 좀 늘리는 쪽으로 잡겠죠.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만에도 지금 진출해 있습니까? 대만에 가 있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그 대륙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소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더 있겠죠. 아무래도 대만에서 보여준 게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스노우피크가 중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유통상한테 보낸다는 건 뭡니까? 홀세일, 그러니까 도매로 가는 거죠. 도매로 가고 평균 판매 단가도 괜찮고 그러면 마진이 지금 얘기했던 영업이익률 19%, 20%대가 아니고 40%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중국 스토리가 먹힐 수 있다. 주가에 먹힐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회사 주식을 중소형주의 최선호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NH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스노우피크 다시 찾아왔다. 캠핑 관련해가지고 뭐 입을 수도 있지만 아우터로 그냥 밖에서 입을 수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회사 측의 가이던스나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4분기에 들어가서는 이제 헤비 아우터죠. 조금 이제 무거운 이런 외출복 같은 느낌으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라인업을 추구하고 여성 쪽도 이제 추가를 합니다. 아무래도 남성 쪽보다는 여성 쪽의 패션계에서는 뭐 먹히는 그런 의류니까 그러니까 라인업이 추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 회사도 중국 확장했다는 레벨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주가 쭉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렇게 시장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누가 사나 봤더니 기관, 외국인 함께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 살까요? 이미 주가 재평가는 좀 어느 정도 조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최근에 조금 밀려 내려오니까 좀 저가 매력도 좀 있는 거죠. 이렇게 저가로 내려왔으니까 좀 저가 매력도 있고요. 자, 밸류에이션 볼까요? 밸류에이션 보시면 감성 코퍼레이션 포워드 PER로 봤을 때 8.1배입니다. 다른 거 제가 말씀드렸던 영업무역 4.2배, 효성 TNC 어제도 뭐 주가 괜찮았죠. 한세실업도 6.8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올라가는 이런 와중에도 아직도 PR이 시장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가치주 영역에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주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안정적인 곳입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47%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감성 코퍼레이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의외죠. 대한항공 주가가 시장에 이게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주가 이렇게 차트 좀 볼까요? 이 파란 줄로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된 게 대한항공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뭐 시장과 확실히 따라가고 있죠. 아시아나는 더 그렇습니다. 아시아나는 더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항공주들이 먼저 내려간 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유류비 급증 가능성에 대한 좀 부담이 주가에 많이 작용을 했다. 그리고 뭐 중국 관광객도 많이 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실망감도 약간 있었는데 최근에는 유가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쪽 전쟁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여기서는 좀 멈춰주고 있어서 조금 생각이 바뀌는 그런 느낌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합병 승인을 해달라고 전 세계 이렇게 반독점 관련되는 그쪽에다가 이렇게 뭐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죠. 근데 EU에서 좀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걸린 이유가 한국에서 유럽 가는, 유럽에서 한국 오는 이쪽 화물 노선을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조치를 해라. 그러니까 대한항공 쪽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아시아나 화물 사업 부분을 좀 팔면은 이게 되려나 해가지고 그쪽을 지금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회에서 좀 난항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하려다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 측은 뭐 이거 화물 쪽 팔면은 그러면 대한항공하고 붙일 가능성이 큰 거 아니냐. 그러면 회사가 많이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이 튀는 거고 대한항공은 어쨌든지 합병을 하면은 거기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플러스에서 이 국제 여객 수요가 너무 지금 깔볼 과소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그 국제유가 $80 선에서는 어느 정도 여객 운임으로 지금 다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약간씩 들고 있습니다. 자, 국내 뉴스에 나온 걸 제가 좀 가져왔는데 EU의 커미티죠. 그래서 EC라고도 하는데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안을 이제 화물 사업 매각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데 의사회에서는 뭐 이사회는 열었습니다만은 찬반이 팽팽해가지고 표결도 무산될 정도로 상당히 의견이 갈렸는데 아무래도 찬성하는 쪽은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좀 정상화하고 대한항공 쪽에서도 좀 지원을 받아서 회사 정상화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거 지금 너무 싼 값에 좀 매각하면은 이거 뭐랄까 배임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반대를 하는 건데 어쨌든 화물 사업이 매각되면은 아시아나는 대한항공하고 붙을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자, 대한항공 본래로 가가지고요. 이 회사 주가만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실적 대비해서 우려가 과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반기에 장거리, 단거리, 뭐 미주, 구주 할 거 없이 계속적으로 탑승률이 좋고요. 80% 이상대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류비의 상승은 이제 확실한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안 올라가고 이 정도 선에만 유지될 수 있다면 그 여객 운임으로 충분히 전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죠. 불안은 이해는 하는데 오해는 금물이다. 제목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약간은 하회해서 목표가는 좀 내리지만은 우리만큼 나쁘지는 않다. 그런 얘기고 항공 수요 모멘텀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미주 쪽으로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은 계속적으로 뭐 이게 예약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정도 가격이라도 지금 여행 수요는 크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주가 쭉 이렇게 내려왔죠. 10월 20일까지 내려왔는데 벌써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요.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시장은 더 엄청나게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대한항공, 아시아나 주가는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사나 봤더니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거리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은 개인들이 계속 샀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파시죠? 지금 바닥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돌아서는 느낌이 있는데 비싸게 사주겠다니까 이제 파는 분들 탈출하자 이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대한항공 본질을 봐야죠. 대한항공은 비쌉니까? 쌉니까? 모르죠. 제가 펀더멘탈로 가져올 때는 힌트죠. 생각보다 쌉니다. 자, 밸류에이션 볼게요. 역사적 밸류를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 쭉 내려와가지고 이 밴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의 녹색도 지금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뭐야? 싼 게 더 싸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PBR로 보시면 되고 PER이라는 건 이익 때문에 출렁출렁하죠. 회사들이. 근데 PBR이라는 거는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정적이어야 될 회사의 주가가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 그렇다고 볼 때는 어느 시점에선가 바닥을 잡을 텐데 지금 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포워드 PER 보겠습니다. 6.5배. 아까 PBR로 봤을 때도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포워드 PER로 봐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비싸지 않죠. 6.5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아시아나가 들어와서 조금 다이루션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화물 사업이 매각되고 아시아나 붙인 다음에 다시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는 하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 회사가 괜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 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3년 동안 이 대한항공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부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도 상당히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얼핏 생각하시는 것보다 회사가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45%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감성 코퍼레이션, 펀더멘탈로 대한항공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그간의 하락폭이 너무 큽니다. 오늘의 일면 2차 전지 약세 내림세, 코스피 1.4%, 코스닥 2.78% 하락, HBM 관련 수혜주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어제 의류주가 강했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그리고 합병 이슈가 있는 대한항공 펀더멘탈로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